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2 네 번째 시간, 교과 내용으로는 세 번째 시간. 사실 오늘은 두 차시 연속으로 수업 동영상을 선생님이 올릴 거라서 여러분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힘내서 소단원 세 번째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될 것은 분자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32페이지를 펴주세요. 개념적인 게 좀 많아서 사실 책을 그냥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소단원 자체가 분자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작년에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자는 어떤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냐면 공유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물질을 말해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을 말하고, 그 물질들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합한 그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자쌍이 골고루 퍼져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뭐 이런 분자를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런 용어를 우리가 화학원에서 공부했었어요. 초반에 나오는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 뭐 설탕, 물, 산소, 이 그림 밑에 본 내용부터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분자,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분자 간의 상호작용,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극성 분자는 극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 극성을 띠는 우리 그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 요걸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이폴, 쌍극자라고 불렀었는데, 쌍극자와 또 다른 쌍극자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치가 되면 서로 인력이 존재하는 형태로 배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름이 너무 쌍극자 힘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쌍극자가 다이폴, 다이가 di 두 개를 의미하죠. 폴, pol이 극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이폴 모멘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힘이 극성 분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무극성 분자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쌍의 치우침은 없지만 우리 배웠듯이 전자는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불규칙하게 어떤 규칙성 없이 마구잡이로 움직이다 보니 움직이면 한쪽으로 이렇게 확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의 그 전자 구름들 중에 갑자기 한쪽으로 확 몰리게 되는 이런 분포가 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편극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편극이 일어나게 되면 한쪽으로 전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몰리니까 반대편이 마치 부분적인 플러스인 것처럼 행동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유도 쌍극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제로 쌍극자는 아닌데 유도 쌍극자, 억지로 이렇게 갑자기 형성된 그런 쌍극자들이 또 서로 간에 인력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부르는데, 분산력이라는 힘은 사실 전자가 있는 애들은 전자구름이 언제든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극성 분자도 사실 전자구름이 갑자기 좀 더 치우쳐서 약간 편극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분자라고 하면 무조건 분산력은 다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 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까지 함께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여기 책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띄워놓은 그림은 3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 34페이지를 먼저 좀 볼게요. 교과서 34페이지에 보면 염소 분자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HCl 염소 분자는 염소 쪽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크기 때문에 염소 쪽으로 전자가 좀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염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수소는 전자를 좀 뺏긴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이렇게 쌍극자를 가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배치가 되면 부분적인 마이너스 옆쪽으로는 부분적인 플러스가 가급적 위치하게 되고,
부분적인 플러스 옆으로는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위치하게 되면서 그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이 인력, 여기 책에서 그림에서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됐죠? 이걸 쌍극자 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게 분자량 이런 거 분자량의 차이가 끓는 점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분자량의 차이가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무극성보다는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높은데 그걸 비교하려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로 비교를 해줘야 좀 정확하더라. 이거는 선생님이 뒷페이지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 앞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설명해 줄게요. 일반적으로 무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가 아무래도 유도된 편극된 유도 쌍극자보다 원래 쌍극자였던 애들이 부분적인 전하가 좀 더 클 거기 때문에 보통 무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의 끓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할 때는 분자량이 비슷한 애로 일단은 비교를 한다. 왜냐하면 분자량도 끓는 점 같은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그때 쌍극자 힘이 좀 더 커지게 돼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원래 계산하는 공식도 있어요. 뮤라고 쓰고 얘는 그 원자 사이의 거리, 결합했으니까 그 거리와 걔네들의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내지긴 하는데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보통의 경우 그 차이는 전기음성도 차이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극성 분자들끼리의 어떤 그런 쌍극자 힘은 보통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극성과 무극성 분자의 차이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도된 쌍극자보다 원래 쌍극자였던 애들의 그 전기적인 힘, 정전기적 인력이 좀 더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받으면 되고 뒷페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시트에서는 PPT에서는 뒷페이지로 놨는데 여러분 책에서도 한 장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거기 분산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무극성 분자는 부분적 전하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표시 없이 지금 회색으로 그냥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분자가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내부에서 전자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전자 구름이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확 치우치면 여기 그림상으로는 왼쪽 편으로 좀 치우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에 전자가 모여 있는 것처럼 돼버리면 거기가 부분적 마이너스처럼 반대쪽은 전자를 뺏긴 것처럼 부분적 플러스처럼 갑자기 쌍극자가 생기게 돼요. 이건 원래 있었던 쌍극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 쌍극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부르고 이런 유도 쌍극자가 하나 생기면 옆에 있었던 부극성 분자 사실 쌍극자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부분적인 플러스 쪽을 나한테 들이밀어. 그러면 나한테 있는 전자들이 그쪽으로 좀 끌려가겠죠. 그래서 원래 쌍극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연쇄적으로 쭈루룩 마치 쌍극자처럼 마치 극성 분자처럼 이렇게 쌍극자처럼 이렇게 부분적 플러스 마이너스가 쫙 생기면서 그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물론 이거는 원래 쌍극자가 있는 극성 분자보다는 조금 작은 인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 이 분자 사이에 생기는 편극에 의해서 유도 쌍극자가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그 인력을 우리가 분산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보통 무극성 분자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극성 분자에서도 이런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편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모든 분자에 다 적용되는 힘이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자 간 상호작용 중에 가장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별거 아닌 수소결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수소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영향을 미치겠죠. 수소와 관련된 애예요.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큰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 세 개. 전기음성도 탑3예요. 전기음성도는 뭐였죠?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를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느냐 그 힘을 전기음성도라고 불렀죠. 이거는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제안한 값이었고 폴링이 이미 상대적인 값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응용하면 되는데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는 플루오린 4.0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질소 이런 식으로 값의 순서가 있어요.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아마 질소랑 염소가
같은 값으로 되어 있긴 할 건데 그게 상대적인 근사값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질소보다 염소의 정김송도가 더 크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우리는 3.5란 3.0인가 뭐 그런 값을 아마 같이 쓰게 될 거예요. 데이터는 여러분 선생님 좀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원자의 크기의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그 2주기에 해당하는 질소, 산소, 플로린 얘네들만 특별한 결합들을 하게 된다. 이름이 수소결합이니까 당연히 수소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원자들 옆에 수소가 붙어 있으면 그 수소 원자와 주변에 있는 다른 산소나 질소나 플로린 같은 애들 사이에 일단 극성 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보통 쌍극자 힘의 10배 정도 엄청 강력한 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따로 이름 붙여서 수소결합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분자 간의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에요. 자, 그거는 좀 복잡한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교과서 34페이지 중간에 자료 해석을 잠깐 볼게요. 자, 세 가지 분자 가나다가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 분자량, 끓는 점 같은 것들을 표안에다 정리해 놨어요. 자, 가나다를 가만히 보니 가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죠? 우리 배웠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일 때 무슨 분자라고 부르죠?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하고 다는 쌍극자 모멘트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쌍극자 모멘트를 보고 극성과 무극성을 이렇게 구별해 줄 수 있겠죠. 극성 분자는 나하고 다, 무극성 분자는 가가 되는데 이건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분자량이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뭐랑 뭐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가하고 다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가하고 다를 비교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끓는 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다 같은 경우 쌍극자 모멘트가 가보다 좀 더 크죠? 그랬더니 끓는 점이 56도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뭐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분자의 끓는 점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극성 분자다.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는 건 뭐 0이란 소리니까 무극성 분자다 이런 소리라서 다른 말로 하면 분자량이 같을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끓는 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분자 간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끓는 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뭐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나하고 다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분자량이 똑같진 않지만 58하고 60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는 두 개의 극성 분자를 쌍극자 모멘트의 차이를 보고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큰 다가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 나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걸 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결국 무극성 분자는 비슷한 분자량이라면 극성 분자보다 당연히 끓는 점이 낮게 되는 거고 나다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분자량일 때 극성 분자들끼리도 쌍극자 모멘트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끓는 점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활동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나와 있죠. Cl2, Br2, I2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원자 분자들인데 이런 경우 똑같은 애 두 개니까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0이 될 거예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면 무슨 분자가 되는 거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이런 무극성 분자들에서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기본 온도 한 20도나 25도 정도를 많이 얘기해요. 그 온도와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의 차이가 있을 때 그걸 비교해서 보통 우리가 사는 온도에서 어떤 상태인지 물질의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20도에 산다고 치면 지금 20도인데 어는 점이 20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어는 점이란 녹는 점 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온도에서는 아직 녹지 못했겠죠. 선생님 녹는 점이라고 썼어야 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는 점, 녹는 점 이런 온도가 상온보다 높으면 일단 그 온도보다 높아야 얘가 상태 변화를 일으킬 테니까 상온에서는
아직 녹지 못한, 다시 말 반대로 말하면 얘는 상온에 오기 전에 온도가 지금 높은 상태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미 얼어 있고 상온에서는 그냥 얼어 있는 고체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애예요. 그래서 상온보다 어느 정도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상온에서 고체. 그 다음에 상온이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 이미 녹아서 아직 끓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라고 볼 수 있고, 상온보다 끓는 점이 낮으면 지금 온도 오기 전에 이미 끓었어.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이오딘, 브로민, 염소 같은 경우 아이오딘은 고체니까 끓는 점이 높겠죠. 염소는 기체니까 이미 다 끓어서 끓는 점이 낮겠죠. 브로민은 액체니까 그 사이에 있겠죠. 1번의 물질의 상태를 볼 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아이오딘이 될 거예요. 근데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그만큼 분자의 사이를 띄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분자 사이를 떼기가 어렵다는 건 다시 말해서 분자 사이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무극성 분자니까 무슨 힘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분산력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분산력밖에 작용을 하는 힘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아이오딘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는 건 아이오딘의 분산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오딘의 분산력이 크다는 건 그만큼 편극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분자가 크기가 작을 때와 클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큰 덩어리에서 편극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더 잘 일어날까요? 작은 덩어리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더 잘 일어날까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이 훨씬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크기가 큰 애들은 분자량이 커요. 그래서 편극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분자량이 큰 아이들이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상태로 봤을 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건 아이오딘인데 결국 그 아이오딘은 분자량도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끓는 점이 높은 아이들이 분산력,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그런 애들이 보통 얘처럼 분산력만 작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분자량과 영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무극성 분자에서 분자량과 끓는 점은 무극성 분자에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전자그룹이 켜서 편극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고 분산력이 그만큼 커지고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자량과 끓는 점은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연쇄적으로 설명되는 이런 내용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기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여기 사실 이 소단어는 페이지가 그렇게 안 많아서 그리고 설명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앞에 부분보다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조금 약간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36페이지에 있는 활동하기를 볼게요. 자, 17쪽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수소화합물은 수소랑 붙어있는 결합한 물질을 말하는데 지금 수소화합물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HCl, HBr, HI는 약간 이렇게 분자량이 커지면서 점점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HF는 분자량도 작은 것이 갑자기 훅 올라가 있어. 얘가 예외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요거를 좀 고민해 봐야겠죠. 자, HF는 분자량이 작은데 끓는 점이 높아요. 그 이유는 수소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앞에 선생님이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살짝 보고 넘어갔던 수소결합. 어떤 분자가 플로린, 질소, 산소랑 수소가 결합해 있는 분자가 있으면 그 수소가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플러스의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큰 애들이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다른 분자들보다 훨씬 격차가 심해지게 돼서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른 일반적인 쌍극자 힘보다 10배 정도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특별히 이름 붙여서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다. 여기 똑같이 수소가 있지만 염소나 브로민이나 아이오딘은 그런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들이 아니에요. 전기음성도가 그만큼 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플로린 화수소 HF뿐이다. 그래서 혼자 그래프 뿌익 올라가 있죠. 나머지 3개보다 훨씬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빼면 사실 HCl, HBr, HI는 또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기 분자량이 커지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죠? 요 나머지 3개들은 쌍극자, 쌍극자 힘으로 설명할 수 있고 쌍극자, 쌍극자 힘과 분산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2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분자의 크기가 커지면 힘이 커지는 이런 패턴을 갖는 애들이에요. 물론 얘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보다는 쌍극자, 쌍극자 힘의 영향력이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의 분자간 인력이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그런 거랑 무관하게 분자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라도 수소결합을 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분자간 인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수소결합은 플로린, 질소, 산소가 할 수 있고 걔네들이 수소랑 결합한 분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밑에 3번 보면 14족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이 아래와 같다고 했어요. 지금 표에 있는 물질들 보니까 CH4 메테인부터 해가지고 다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냐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겠죠? 다시 말해 무극성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극성 분자는 무슨 힘밖에 없어요. 분산력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CH4 메테인이 사실 제일 분자량이 작은 애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는 원래 있었던 그래프에다 겹쳐서 그리면 여기 보라색 선처럼 약간 그려질 거예요. 지금 물질이 뭔지 쓰진 않았는데 그래프 차이 보이죠? 빨간색 그래프 17족 아이들의 수소화합물 그래프는 수소 결합하는 애 때문에 이상한 패턴이 삑 올라가 있는데 14족 아이들의 수소화합물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직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자량이 증가하면서 그 끓는 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분산력의 영향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고 14족 수소화물은 무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분산력만 작용한다. 다시 말해 분자량이 크고 분자 크기가 커지면 편극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유도쌍극자의 그 부분적 전하들의 차이가 좀 더 커지고 그래서 끓는 점이 그러니까 분산력이 더 커지게 되면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런 연결된 설명들 이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건 여기저기 찾아보면 그래프 많이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천재교육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따왔어요. 자, 여기 보이죠? 맨 밑에 파란 그래프가 14족, 그 다음에 노란 그래프가 15족,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가 17족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16족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 솟구쳐져 있는 3개가 있어요. NH3, H2, HF 뭐 하는 애들이에요? 질소, 산소, 플로린이 수소랑 결합해 있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일반적 패턴, 분자량이 증가하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일반적 패턴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물은 정말 끓는 점이 높아요. 물은 상당히 수소 결합이 강력한 아이고 다른 분자들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보이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봅시다. 책의 3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위에 있는 빨강, 곰돌이처럼 생긴 애, 위에 있는 곰돌이 같이 생긴 애는 물 분자예요. 빨간색이 산소, 회색이 수소로 되어 있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산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는 부분적인 플러스가 되고 여러분 선생님이 이 그림 중에 까만색 막대기를 하나 그려놨는데 그 까만색 막대기를 예를 들어 A 결합이라고 치고 까만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얘를 비결합이라고 친다면 비결합은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이에요. 그리고 A 결합은 분자 내에 존재하는 공유 결합이에요. 우리가 라면 먹을 때 물 끓이잖아요. 그 라면 먹을 때 물을 끓이면 거기 김이 나죠. 부글부글 끓으면서 김이 나는데 사실 김이 발생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방울인 거고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걔네가 끓어서 수증기가 나오면
그 냄비에서 벗어나면서 바로 주변의 공기한테 열을 뺏겨서 수증기가 바로 물방울로 변해서 그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 김서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김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건 사실 물방울이고, 어쨌거나 끓게 되는 건 수증기가 어쨌든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증기가 발생한다는 건 분자 사이를 끊어서 분자들이 날아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때 끊어지는 게 A일까요? B일까요? 자,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 수증기는 결국은 물이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겠죠? 물의 분자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끓이는 것으로는 A, 공유 결합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수소 결합이 아무리 강해도 분자의 내에 존재하는 결합보다는 약한 결합이다. 이걸 좀 기억해두고, 사실 이 그림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은 수소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 물 분자 하나 안에 부분적인 플러스가 두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원래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죠. 그럼 부분적인 마이너스로 역할할 수 있는 애도 두 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를 놓고 보면 부분적 플러스 두 개, 부분적 마이너스가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수소 결합을 맥시멈, 모든 게 다 수소 결합하면 수소 결합 무려 한 분자가 4번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 분자가 빨간 점점점이 4개가 있죠. 한 분자가 4개씩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아이인데, 그 밑에 있는 HF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하나에 플루오린은 물론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긴 하지만 플러스 부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분자 하나가 다른 분자랑 수소 결합을 형성하려면 부분적 플러스, 부분적 마이너스 쪽이 하나 정도씩밖에 형성이 안 돼요. 균형이 딱 맞지 않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소 결합의 개수가 물보다 훨씬 적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플로린은 전기음성도가 엄청 크지만 물보다 HF가 끓는 점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개수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여기 그림 보고 이런 애가 수소 결합이구나. 수소와 다른 분자에 있는 산소, 다른 분자에 있는 플루오린, 이런 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이 수소 결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면 되고, 분자의 내부의 결합보다는 물론 약해요. 그러나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 중에는 수소 결합이 제일 큰 편이다. 센 편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마지막인데, 마지막인가? 오늘 할 거 마지막에 두 번째 거. 자, 다시 앞에 페이지 36페이지를 볼게요. 물과 황화수소 다 16족의 수소화합물이에요. 물하고 황화수소는 똑같이 구분형으로 생겼고 똑같이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씩 가지고 있어요. 산소도 두 쌍, 황도 두 쌍 가지고 있죠. 자, 얘네들은 일단 극성 분자인데, 극성 분자면 얘네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산력이 있을 거고, 극성 분자에 존재하는 쌍극자, 쌍극자 힘이 존재하겠지만, 물은 특별히 어떤 힘을 더 가지고 있죠? 물은 특별히 수소 결합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영향력이 더 크냐면 선생님 밑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쌍극자 힘과 분산력이 작용을 하지만 그 두 개의 힘 중에 분산력보다는 쌍극자, 쌍극자 힘의 영향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극성 분자 얘기할 때 분산력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또 물은 거기에다 수소 결합까지 있죠. 나머지 두 개의 힘보다 수소 결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분자 간 인력 얘기할 때 다른 두 개보다 수소 결합이 영향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물은 쌍극자, 쌍극자 힘이랑 분산력이 있지만 그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수소 결합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걔네들의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관계, 누가 더 크구나, 어떤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받으면 좋겠죠. 똑같이 구분형으로 생겼고 똑같이 16족이 만드는 수소화합물이지만 물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 분자의 끓는 점이 더 높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책에 있는 문제예요. 수소 결합이 가능한 화합물 물어봤는데 수소가 엄청 많이 있지만 딱 보면 알겠죠.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건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플로린이나 질소나 산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메테인밖에 안 돼요. CH3OH. 그런데 메테인은 분자 구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탄소는 결합을 4군데랑 하죠. 산소가 2군데랑 하니까 수소 4개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수소가 4개가 있지만 이 중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는 몇 개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머지 3개의 수소는 산소랑 결합한 게 아니라 탄소랑 결합했죠.
그런 애들은 수소결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테인에서 수소결합할 수 있는 애는 산소랑 결합해 있는 선생님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저거밖에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해야 될 수업은 여기까지. 가열차게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힘들죠?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빨리 교과서를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선생님이 지금 안 쉬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수업은 사실 안 들어도 그만이긴 한데 교과서의 문제들 꼭 풀어보고 나중에 지필평가를 보게 되면 일단은 교과서 중심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뭐 시험을 대비할 문제 같은 것들을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출제를 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지난 시간에 조사해봤더니 화학 수능 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교과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할 테니까 부담 없이 가볍게 매 시간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고생이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